우리 아빠 법무참모야. 이년아 밤마다 후임을 잔혹하게 구타하던 여군 선임, 가해자의 아버지를 뛰어넘는 끝판왕 아빠의 등장. 그녀의 끔찍한 최후. 2024년 10월 강원도 화천 제7보병사단 칠성부대. 가을 하늘은 거짓말처럼 파랬고 단풍은 산자락을 따라 불타오르듯 번지고 있었다. 평화롭다 못해 나른한 오후 칠성부대 연병장은 1년 중 가장 큰 행사인 칠성제의 열기로 가득했다. 가족과 친구, 지역 주민들까지 초청되어 군악대의 연주와 장병들의 웃음소리가 경계의 철책을 넘어 퍼져나갔다. 갓 튀겨낸 팝콘 냄새와 솜사탕의 달콤한 향기가 공기 중에 섞여 전쟁을 잊은 땅의 축제를 실감케 했다. 무대 위에서는 아이돌 그룹의 축하 공연이 한창이었다. 젊은 병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열광적인 함성을 내질렀고 그들의 에너지는 연병장을 가득 메운 인파에게 고스란히 전염되었다. 사단장인 박 장군 역시 귀빈석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성공적인 축제는 부대의 사기와 단결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였기 때문이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두가 무대 위의 화려한 조명과 춤사위에 시선을 빼앗겼을 때 연병장 한쪽 구석에서 이질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무대 좌측 다음 순서를 위해 마련된 대기석에서 한 여군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등장은 축제의 모든 소음과 색채를 단숨에 흡수하는 블랙홀과도 같았다. 강유라 대위. 그녀는 전투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결코 군인다운 늠름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왼쪽 뺨은 부자연스럽게 부어올라 짙은 보라색 피멍이 들어있었고 이마에는 거즈와 의료용 테이프가 위태롭게 붙어 있었다. 퉁퉁 부은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틈으로 언뜻 비치는 상처는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짐작하게 했다. 절뚝이는 걸음으로 그녀는 무대 중앙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그 걸음은 너무도 느리고 위태로워 보는 이의 숨을 멎게 만들었다. 아이돌 그룹의 마지막 곡이 끝나고 사회를 보던 김민준 중사가 다음 순서를 소개하려던 찰나였다. 그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오는 강 대위를 발견하고는 동공이 흔들렸다. 예정에 없던 등장이었다. 그의 눈에 비친 강 대위의 얼굴은 어젯밤 그가 외면했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죄책감이 심장을 찔렀다. 저기 강 대위님? 무슨 일이십니까? 당황한 김 중사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강유라 대위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정면 수많은 관중과 그 너머의 귀빈석을 향해 있었다. 김 중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의 싸늘한 눈빛에 차마 손을 뻗지 못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처음에는 단순한 해프닝이라 생각했던 사람들도 그녀의 흉측한 몰골과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웃음기를 거뒀다. 군악대 연주도 병사들의 환호성도 멎었다. 연병장을 가득 채웠던 축제의 열기는 순식간에 싸늘한 정적으로 바뀌었다. 강유라 대위는 사회자석에 놓인 마이크를 천천히 집어들었다. 지지직거리는 작은 소음이 스피커를 통해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균열의 시작을 알리는 전조처럼 들렸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퉁퉁 부은 입술을 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귀빈석에 앉아있던 사단장은 굳은 얼굴로 옆에 있던 참모장에게 무언가 지시했다. 상황을 수습하라는 뜻이리라. 몇몇 간부들이 다급하게 무대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강 대위에게 닿기 전 그녀의 목소리가 먼저 연병장을 장악했다. 제 이름은 강유라 대위입니다.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지만 이상하리만치 또렷하고 단단했다. 그 한마디에 무대를 향하던 간부들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의 입술에 고정되었다. 오늘 이 축제는 우리 칠성부대의 빛나는 단결과 명예를 축하하는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관중석을 훑어보았다. 웃음기가 사라진 얼굴들, 당혹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들. 그리고 그 속에서 유독 창백하게 질려가는 한 얼굴을 발견했다. 무대 바로 아래 다른 장교들 사이에 서 있던 오수진 중이었다. 오중이는 애써 태연한 척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파르르 떨리는 입꼬리를 감추지는 못했다.
강유라 대위는 오수진 중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그 목소리는 이제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닌 거대한 서사의 서막을 여는 선언처럼 울려 퍼졌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축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연병장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멀리서 바람이 불어와 사단 깃발을 펄럭이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누군가는 아직도 웃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강유라 대위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차갑고 금속성의 소리를 내며 그녀의 손바닥 위로 떨어진 것. 그것은 그녀의 이름과 군번, 혈액형이 새겨진 군번줄이었다. 모두가 웃고 있던 그 순간 그녀는 웃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정체성이자 명예였던 군번줄을 꺼내들었다. 축제의 한복판에서 가장 끔찍한 진실의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다. 강유라 대위의 손에 들린 군번줄이 가을 햇살을 받아 차갑게 반짝였다. 그 작은 금속 조각이 마치 스포트라이트처럼 모든 시선을 빨아들였다. 연병장을 지배하던 침묵은 이제 무게를 가진 압력처럼 사람들을 짓눌렀다. 이 군번줄은 제게 군인으로서의 명예이자 국가에 대한 충성의 맹세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연병장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갈라졌지만 흔들림 없는 음성이었다. 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제게 이곳은 조국이 아니라 지옥이었고 제 동료는 전우가 아니라 가해자였습니다. 가해자라는 단어가 날카로운 파편처럼 공기 중에 박혔다. 귀빈석에 앉은 사단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옆에 있던 헌병대장에게 턱짓으로 무대를 가리켰다. 당장 저 여군을 끌어내리라는 무언의 명령이었다. 헌병들이 움직이려는 순간 강 대위가 그들을 제지하듯 한마디를 더 내뱉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오수진 중위가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향했다. 장교들 무리 속에 서 있던 오수진 중위. 그녀는 사냥꾼의 총구 앞에 선 사슴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창백해진 얼굴 위로 식은땀이 흘렀다. 아닙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공허하게 흩어졌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모두가 강유라 대위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 대위는 잠시 눈을 감았다. 끔찍했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쳤다. 그녀는 다시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고통받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진실을 증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건 증인이었다. 오수진 중위는 제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저를 자신의 숙소로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강 대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한 편의 잘 짜인 악몽과도 같았다. 부임 첫날부터 시작된 교묘한 따돌림, 사소한 실수를 부풀려 전체 회의에서 인격적으로 모독했던 다른 부대원들에게 자신과 말을 섞지 말라고 지시하며 철저히 고립시켰던 과정들이 생생하게 그려졌다. 상담은 곧 모욕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군인의 자격이 없다며 제 부모님까지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러고도 장교냐, 내 부모는 널 어떻게 키웠기에 이 모양이냐는 말을 매일 밤 들어야 했습니다. 관중석 곳곳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나왔다. 몇몇 여군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리고 모욕은 곧 구타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의 거즈를 가리켰다. 이 상처는 어젯밤에 생긴 것입니다. 오수진 중위는 제가 보고서의 글씨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서류철 모서리로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제가 바닥에 쓰러지자 그녀는 군홧발로 제 옆구리를 걷어찼습니다. 이래도 내가 웃었냐고 물으면서요. 강 대위의 시선이 다시 오수진 중위에게 향했다. 오 중위는 공포에 질려 입술을 파들파들 떨며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이야. 전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요? 강 대위가 싸늘하게 반문했다. 그렇다면 김민준 중사님, 어젯밤 당직 사관이셨죠? 제 비명을 듣고도 문을 열어보지 않으셨던 이유가 무엇일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사회자석에 서 있던 김민준 중사에게로 시선이 옮겨갔다. 그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대답보다 더 확실한 긍정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두려웠다. 오수진 중위의 아버지가 군단 법무참모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에게 맞서는 것은 자신의 군 생활을 끝내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는 비겁하게 외면했고 그 대가는 한 후배 장교의 처참한 몰락이었다. 저는 수없이 보고했습니다. 강 대위의 목소리에 절규가 섞였다. 대대장님께 면담을 신청했고 주임원사님께도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여군들끼리의 기싸움 아니냐, 원래 군대란 그런 곳이다. 오중이 아버님이 누군지 알고 그러냐, 그냥 좋게 좋게 지내라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상부의 묵인. 그것은 폭력을 방관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과 다름없었다. 시스템은 그녀를 보호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가해자의 편에 서서 그녀의 입을 막으려 했다. 그들은 제 고통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부적응자 문제 장병으로 기록했습니다. 진실은 그렇게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강유라 대위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기록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기록이 되겠다고. 이 상처와 이 기억 그리고 이 순간을 역사에 새기겠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군번줄을 천천히 들어보였다. 이것은 더 이상 제 명예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겪은 모든 고통의 증거입니다. 그녀의 선언에 연병장은 얼어붙었다. 축제의 주최자였던 사단장은 이제 분노를 넘어선 참담함에 얼굴을 감싸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한 군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썩어 문드러진 조직의 심장을 향해 날리는 비수였다. 오수진 중위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휘청거리다 결국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의 완벽했던 세계가 아버지의 후광 아래 쌓아 올렸던 철옹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연병장의 시간은 멈춘 듯 했다. 강유라 대위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처럼 흩어진 뒤 누구도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다. 사람들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연민이 뒤섞인 눈으로 무대 위의 작은 거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너덜너덜한 전투복은 이제 폐잔병의 옷이 아니라 수많은 상처를 이겨낸 갑옷처럼 보였다. 사단장의 지시를 받은 헌병들이 마침내 무대 위로 올라왔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에는 이전과 같은 위압감이 없었다. 오히려 조심스럽고 어딘가 미안함마저 깃들어 있는 듯한 태도였다. 헌병대장이 강 대위 앞에 서서 나지막이 말했다. 강 대위, 이제 그만 내려오시죠.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해결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회유도 협박도 아니었다. 한 인간으로서의 예의를 담은 간청에 가까웠다. 강유라 대위는 헌병대장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할 일은 끝났다. 씨앗은 뿌려졌다. 이제 그것이 어떻게 자라나는지는 그녀의 손을 떠난 문제였다. 그녀는 들고 있던 마이크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군번줄을 연단 위에 내려놓았다. 쨍 하는 소리가 나며 금속 군번줄이 나무 연단 위를 굴렀다. 그 소리는 마치 하나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다. 전 이제 군인이 아니라 증인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헌병들의 부축을 받으며 무대 뒤로 천천히 사라졌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싸늘한 침묵과 그녀가 내려놓은 군번줄만이 남아있었다. 무대 아래는 아수라장이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고 몇몇 간부들은 실신한 오수진 중위를 부축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사단장은 당장 모든 행사를 중지시키고 관련자 전원을 대기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축제는 최악의 스캔들로 막을 내렸다. 강유라 대위는 의무대 임시 막사로 옮겨졌다. 군의관이 다가와 상처를 다시 살피려 했지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이 상처는 이제 제 몸의 일부가 아닙니다. 법정에 제출할 증거 1호일 뿐입니다. 그녀의 담담한 말에 군의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물러섰다. 잠시 후 막사문이 열리고 사단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들어섰다. 그의 뒤에는 참모장과 헌병대장이 서 있었다. 강 대위,
사단장은 차마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정말 미안하게 됐네. 내가 지휘관으로서 부대원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탓이 크다.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때까지 몰랐다는 게 부끄러울 따름이야. 그의 사과는 진심처럼 들렸다. 하지만 강유라 대위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너무 늦은 사과였다. 사단장님, 저는 사과를 받기 위해 이 일을 벌인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네. 정식으로 조사를 지시했네. 오수진 중위는 물론 관련자 전원을 직위 해제하고 엄중하게 수사할 걸세. 군법에 따라 최고 수위의 징계를 받게 될 거야. 그러니 사단장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어렵게 말을 이었다. 이 일이 더 이상 외부로 알려지는 것은 군 전체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결국 그의 진심은 부대의 안위와 자신의 명예를 향해 있었다. 강유라 대위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경멸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명예라 하셨습니까? 제가 지난 6개월간 짓밟혔던 것은 명예가 아니었습니까? 묵인하고 방관했던 당신들의 명예는 소중하고 한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것은 사소한 일입니까? 그런 뜻이 아닐세. 아니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강 대위는 그의 말을 잘랐다. 그래서 저는 군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싸울 겁니다. 바로 그때였다. 막사 밖에서 요란한 소음이 들려왔다. 여러 대의 차량이 급하게 멈춰서는 소리와 함께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국방부 직할조사본부에서 나왔습니다. 강유라 대위 사건 지금 이 시간부로 본부에서 직접 인수하겠습니다. 사단장과 참모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국방부 직할조사본부. 군 내에서 가장 강력한 수사 권한을 가진 조직이었다. 일개 사단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에 그들이 직접 움직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막사 문이 열리고 별 2개를 단 장성과 검은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이 들어섰다. 그들은 사단장에게는 가벼운 목례만 한 채 곧장 강유라 대위에게로 향했다. 강유라 대위 맞으십니까?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물었다. 맞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변호인단이 곧 도착할 겁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도 오고 계십니다. 아버님이라는 말에 사단장의 눈이 커졌다. 그는 그제야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정장 남자에게 물었다. 실례지만 강 대위의 부친께서 누구신지. 정장 남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사단장을 바라보았다. 마치 그런 것도 모르고 있었냐는 듯한 눈빛이었다. 모르셨습니까? 강유라 대위의 아버님은 강철중 대법관님이십니다. 사단장의 입이 벌어졌다. 강철중. 대한민국 사법부의 살아있는 양심이자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대쪽 같은 성품의 대법관. 그의 이름이 나오자 막사 안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칠성부대가 뒤집어진 것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국군 전체가 뒤집어지는 순간이었다. 강유라 대위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뒤에는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정의를 상징하는 거대한 산이 버티고 서 있었다. 그녀는 군인이기를 포기했지만 진실을 위한 가장 강력한 증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국방부 직할조사본부의 등장은 칠성부대를 강타한 태풍의 눈이었다. 사단장 박 장군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평생 군 생활 동안 겪어보지 못한 혹독한 취조를 당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조사본부에서 파견된 박성진 수사관이 앉아 있었다. 군복 대신 몸에 딱 맞는 검은 정장을 입은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류를 넘기며 질문을 던졌다. 그에게서 풍기는 서늘한 기운은 별 3개짜리 장군의 위엄마저 무력하게 만들었다. 사단장님, 강유라 대위의 부임일이 작년 4월 12일입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간 총 3차례에 걸쳐 대대장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면담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 장군은 마른 입술을 핥았다. 그건
대대장의 보고에 따르면 강 대위가 부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개인적인 고충을 토로하는 수준이라 부대 내에서 자체적으로 상담 및 조치했다고. 자체적인 상담 및 조치라 함은 가해자인 오수진 중위에게 피해자를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까? 박 수사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저희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면담 요청이 있을 때마다 대대장은 오수진 중위에게 후배 관리 잘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그날 밤이면 어김없이 강 대위에 대한 폭행이 자행되었습니다. 이건 조치가 아니라 폭력을 사주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주라는 단어에 박 장군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느꼈다. 모든 보고 라인이 자신을 기만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최종 책임자인 자신이 그 기만을 눈감아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오수진 중위의 아버지가 군단 법무참모라는 사실이 부대 내에 암묵적인 방패막이 되어주었고 모두가 그 그림자 뒤에 숨어 진실을 외면했다. 이제 그 그림자가 걷히자 맨몸으로 태양 아래 드러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강 대위의 인사기록 카드 전체와 부대 내 모든 상담 일지, 사건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원본으로. 박 수사관의 요구에 참모장이 안절부절 못하며 대답했다. 상담 일지는 오수진 중위가 직접 관리하며 대외비로 분류하여. 지금부터 그건 대외비가 아니라 증거물입니다. 같은 시각 오수진 중위는 사단 헌병대 막사에 구금되어 있었다. 축제 현장에서의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화려한 화장은 눈물과 땀으로 번져 흉하게 얼룩졌고 잘 다려진 전투복은 구겨져 있었다. 그녀는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했다. 아버지에게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다. 그녀가 휘두르던 권력의 원천이 침묵하고 있었다. 불안감이 목을 졸랐다. 그녀는 과거 아버지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수지나 아비가 방패가 되어줄 순 있지만 내가 칼을 잘못 휘두르면 막아줄 수 없다. 항상 몸가짐을 조심해야 한다. 아버지는 언제나 경고했었다. 자신의 힘을 과신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녀는 그 말을 귓등으로 흘렸다. 자신의 배경 앞에서는 모두가 고개를 숙였고 그 권력에 취해 점점 더 대담해졌다. 강유라의 존재는 그 오만함에 대한 도전이었다. 자신보다 뛰어난 학벌, 월등한 업무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굽히지 않는 그 꼿꼿한 자존심이 그녀는 견딜 수 없이 싫었다. 그래서 부러뜨리고 싶었다. 완전히 짓밟아 자신의 발 아래 두고 싶었다. 젠장. 그녀는 낮은 욕설을 뱉으며 머리를 쥐어뜯었다.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다. 강유라의 아버지가 대법관이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것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변수의 범위를 아득히 넘어선 것이었다. 성벽은 무너지고 있었다. 자신이 가장 견고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 성벽이 안에서부터 썩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편 박성진 수사관의 팀은 사단 사령부의 서버를 압수해 분석에 들어갔다. 그들은 단순 폭행 사건을 넘어 조직적인 은폐와 직무유기가 있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찾았습니다. 한 젊은 수사관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외쳤다. 대대장 이메일 계정입니다. 2달 전 강유라 대위가 보낸 메일이 있습니다. 휴지통에서 발견됐습니다. 박 수사관이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다. 화면에는 강유라 대위가 보낸 장문의 이메일이 떠 있었다. 그곳에는 오수진 중위의 폭언과 폭행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와 상황, 그리고 동료들의 방관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소가 아니었다. 군인으로서 절차에 따라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린 명백한 공식 문제 제기였다. 메일의 마지막 문장이 박 수사관의 눈에 박혔다. 본 이메일이 또다시 묵살될 경우 저는 군인으로서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경고였다. 그리고 부대는 그 마지막 경고를 휴지통에 처박아 버렸다. 박 수사관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다. 이것은 시스템 전체의 실패였다. 강유라 대위는 화천의 부대에서 멀리 떨어진 국군 수도병원 1인실에 머물고 있었다.
외부와의 접촉은 철저히 차단되었고 문 앞은 국방부 조사본부 요원들이 지키고 있었다. 물리적인 상처는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다. 밤이 되면 어김없이 악몽을 꾸었고 오수진 중위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그녀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들어선 사람은 검은색 세단을 직접 운전해 이곳까지 온 그녀의 아버지 강철중 대법관이었다. 그는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달려가 끌어안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붕대와 멍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깊은 눈에는 슬픔과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괜찮으냐? 한참 만에 그가 건넨 첫마디였다. 내 아버지. 유라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몸이 아니라 내 마음을 묻는 것이다. 그제야 유라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다. 아버지는 다가와 눈물을 닦아주는 대신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다. 울고 싶을 땐 울어라.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을 잊지는 마라. 유라는 눈물을 닦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법복을 입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거대한 법전처럼 보였다.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신념으로 살아온 한 사람의 무게가 느껴졌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유라야. 강철중 대법관의 목소리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했다. 감정적인 호소는 대중의 동정을 얻을 순 있지만 진실을 증명하진 못한다. 우리는 저들의 죄를 법의 이름으로 물어야 한다. 그는 딸의 멍든 얼굴을 보며 물었다. 무엇을 기록해야 하느냐? 그 질문에 유라의 눈빛이 달라졌다. 아버지는 그녀를 가엾은 피해자로 대하지 않았다. 진실을 밝혀낼 싸움의 동반자로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대하고 있었다. 그 순간 유라는 자신을 올가매던 무력감에서 벗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고통 속에 주저앉아 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부터 병실은 작은 작전실로 변했다. 아버지가 선임한 국내 최고의 군 전문 변호인단이 합류했다. 그들은 유라의 기억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피해 사실 나열이 아니었다. 6개월간의 모든 기록을 복기했다. 유라는 고통을 참으며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 나갔다. 오수진 중위가 했던 모든 말, 표정, 행동들. 그녀가 보냈던 메일의 정확한 발신 시각. 면담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던 날짜와 당시 대대장의 반응. 그리고 침묵으로 동조했던 동료들의 이름과 얼굴까지. 그 과정을 기록하는 것은 마치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싸움이었다. 한편 그 시각 축제 무대에서 사회를 보았던 김민준 중사는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강 대위의 비명을 듣고도 모른 척했던 그날 밤 무대 위에서 도움을 청하는 그녀의 눈빛을 외면했던 자신의 비겁함이 스스로를 찔렀다. 오중이의 배경이 두려워 진실 앞에서 눈을 감았던 대가는 너무도 컸다. 그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낸 강유라 대위 측 변호인의 사무실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법무법인 정희입니다. 김민준 중사는 침을 삼키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7사단 소속 김민준 중사라고 합니다. 강유라 대위님 사건에 대해 증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익명으로 걸려온 전화 한 통. 그것은 진실을 향한 거대한 흐름에 합류하는 한 용기 있는 자의 첫걸음이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망은 거대한 그물처럼 칠성부대를 촘촘히 올가매고 있었다. 오수진 중위는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조사를 받게 되었다. 밀폐된 조사실, 싸늘한 금속 책상을 사이에 두고 그녀는 박성진 수사관과 마주 앉았다. 그녀의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었지만 별다른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 오수진 중위. 2달 전 강유라 대위가 보낸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대대장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박 수사관이 인쇄된 이메일 사본을 책상 위로 밀었다. 오중위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본 적도 없는 메일입니다. 그렇습니까? 박 수사관은 표정 변화 없이 다음 자료를 꺼내 들었다. 대대장의 통화 기록입니다. 이메일이 수신된 지 정확히 5분 뒤 오중이와 7분간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 직후 이메일은 휴지통으로 옮겨졌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오중이의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구해주러 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공포가 그녀를 잠식했다. 이대로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군 생활은 물론 인생 전체가 끝장날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엄습했다. 강 대위가 먼저 저를 무시했습니다. 부대 생활에 적응도 못하고 선배를 우습게 알았습니다. 저는 단지 군기를 잡으려 했을 뿐입니다. 궁지에 몰린 그녀는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다. 저 혼자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간부들도 다들 강 대위를 싫어했습니다. 식사할 때도 다들 그녀를 피했고 회의 때 의견을 내도 무시했습니다. 그건 왜 조사하지 않으시죠? 그녀는 자신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으로 함께 강 대위를 따돌렸던 동료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기 시작했다. 그동안 오수진 라인을 자처하며 그녀의 권력에 빌붙었던 이들의 이름이었다. 오수진의 자백은 새로운 파장을 낳았다. 조사본부는 그녀가 언급한 모든 인원을 소환했다. 오수진이라는 구심점이 사라지자 공포로 유지되던 그들의 연대는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조사실에 불려온 간부들은 저마다 오중이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분위기에 휩쓸렸을 뿐이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순간이었다. 한 사람에게 가해졌던 폭력의 무게가 이제는 그 폭력에 동조하고 방관했던 모두에게 공평하게 되돌아가고 있었다. 수사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다. 김민준 중사의 용기 있는 제보는 결정적이었다. 그는 자신이 들었던 강 대위의 비명소리, 폭행 다음 날 눈에 띄게 절뚝이던 걸음걸이, 그리고 오중이가 다른 간부들에게 강 대위를 험담하며 따돌림을 주도했던 대화 내용까지 상세하게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강유라 대위의 진술에 힘을 실어주었고 다른 방관자들의 변명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무렵 모두의 예상을 깨는 일이 벌어졌다. 오수진 중위의 아버지 군단 법무참모가 직접 국방부 조사본부에 출두한 것이다. 모두가 그가 딸을 비호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러 온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박성진 수사관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본관은 오수진 중위의 부친으로서 본 사건의 공정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에 금일부로 모든 직무에서 손을 떼고 본 사건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그는 딸을 구하기 위해 움직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딸을 버리고 자신의 명예와 남은 군 생활을 구하기 위해 움직인 것이었다. 그가 내민 것은 딸을 위한 탄원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면죄부였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오수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모든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 주십시오. 제 딸이라도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냉정하고 교과서적인 발언.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오수진 중위는 조사실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믿었던 마지막 동아줄, 그녀의 힘의 원천이었던 아버지가 그녀의 손을 놓아버린 것이다.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 껍데기였다.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괴물이 되었던 그녀는 이제 그 권력의 비정함에 의해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버림받았다. 강유라 대위 사건은 군의 철책을 넘어 순식간에 세상 밖으로 퍼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조간신문의 일면은 칠성제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폭로와 대법관의 딸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다. 방송사들은 온종일 관련 뉴스를 쏟아냈고 인터넷은 그야말로 들끓었다. 초기의 여론은 양분되었다. 한쪽에서는 군 내부의 끔찍한 폭력 실태에 경악하며 강유라 대위를 응원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아버지가 대법관이니 저렇게 대놓고 터뜨릴 수 있었던 것 아니냐, 군 생활에 적응 못한 문제 장교에 과장된 복수국이라는 식의 비난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익명의 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조직을 배신한 내부 고발자라며 그녀를 매도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병실에 있던 강유라 대위는 변호인을 통해 이러한 반응들을 전해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진심이 권력층 자녀의 특권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왜곡되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동정이 아니었다. 오직 진실이 기록되고 시스템이 바뀌는 것이었다. 이대로 두면 본질이 흐려집니다. 유라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녀의 변호인단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여론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재판은 법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대중의 인식과 공감대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변호인단은 전략을 수정했다. 그들은 언론에 강유라 대위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의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감정적인 호소나 자극적인 폭로가 아닌 6개월간의 기록을 담담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한 부분이었다. 언론 공개 자료. 일시 2025년 8월 14일 2340경. 장소 오수진 중위 숙소. 내용 분기 실적 보고서의 오탈자를 명분으로 군인 정신이 해이해졌다며 1시간가량의 욕설 및 인신공격. 당시 발언 너 같은 걸 장교라고 뽑아놓은 인사과 놈들도 똑같다. 내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이후 쪼그려 뛰기 100회 지시. 거부하자 뺨을 1회 구타함. 일시 2025년 9월 5일 1230경. 장소 부대식당. 내용 오수진 중위의 주도로 다수의 간부들이 본관과 동석을 거부함. 본관이 식사를 시작하자 전원 약속한 듯이 일어나 자리를 떠나는 등 집단 따돌림 행위. 주도자 오수진 중위. 동조자 이아묵의 소위, 박아묵의 하사 등. 진술서의 일부가 공개되자 여론의 흐름이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 장소, 그리고 가해자의 발언까지 담긴 기록은 그 어떤 자극적인 헤드라인보다 강력했다. 사람들은 이것이 한 개인의 감정적인 폭로가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성이 체계적으로 파괴되어 온 과정의 생생한 증거임을 깨달았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나는 군인이 아니라 증인입니다라는 해시태그가 퍼져나갔다. 자신 역시 군대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예비역들의 고백이 이어졌고 현역 군인들의 익명 제보도 쏟아졌다. 강유라 대위는 더 이상 대법관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골마 터진 군 내부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수많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상징이 되었다. 사건의 파장은 가해자와 방관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오수진 중위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신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오수진의 아버지는 법무참모직에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아버지라는 오명을 뒤집었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명예와 평판은 산산조각 났다. 방관의 대가는 혹독했다. 집단 따돌림에 동조했던 한 여군 하사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남의 집 귀한 딸 눈에 피눈물 나게 하라고 군대 보낸 줄 아느냐는 절연에 가까운 질책을 들어야 했다. 그녀는 조사실에서 그저 무서워서 따돌림 당할까봐 어쩔 수 없었다고 울부짖었지만 그녀의 비겁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여론이 악화되고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국방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으로의 이관을 검토하겠다. 국방부 대변인의 발표는 사실상의 이관 선언이었다. 군의 제19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고 재판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였다. 이것은 강유라 대위와 변호인단에게는 첫 번째 승리였다. 이제 싸움의 무대는 닫힌 성벽안이 아니라 모두가 지켜보는 공개된 법정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진실을 기록하기 위한 그녀의 싸움이 이제 가장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몇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 군복을 벗은 강유라 대위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증인석에 앉았다. 축제 무대 위에서 상처투성이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창백하지만 단호한 얼굴, 불안감 없이 정면을 응시하는 침착한 눈빛.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고통을 증거로 삼아 진실을 관철시키려는 냉철한 증인이었다. 법정 안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고
피고인석에는 강유라와 마찬가지로 사복을 입은 오수진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변호인은 국내 최대 로펌 소속의 베테랑이었다. 검사의 신문이 시작되었다. 증인. 2025년 10월 9일 밤 피고인 오수진의 숙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세히 증언해 주십시오. 유라는 준비해온 서류를 펼치지도 않은 채 또렷한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다. 그날 밤 11시경 피고인은 저를 자신의 숙소로 호출했습니다. 당일 제출했던 작전 계획 보고서의 양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어제의 일처럼 모든 것을 생생하게 복기했다. 오수진이 던졌던 서류에 얼굴을 맞고 바닥에 넘어졌던 상황, 이딴 걸 보고서라고 셔? 내 머리는 장식이냐? 라고 외치던 목소리, 그리고 뒤이은 무자비한 폭행까지. 그녀의 증언은 감정적이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듣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검사의 신문이 끝나고 오수진 측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시작되었다. 변호인은 노련하게 유라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증인. 군대는 상명하복의 특수 조직입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하는 것은 당연한 직무 아닌가요? 훈계와 모욕 그리고 폭행은 다릅니다. 유라가 즉각 받아쳤다. 하지만 증인은 부임 초부터 부대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동료들과 마찰이 잦았다는 다른 간부들의 진술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이 증인의 예민하고 과장된 해석에 의해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변호인은 교묘하게 프레임을 전환하려 했다. 가해자의 폭력성을 피해자의 예민함으로 둔갑시키려는 시도였다. 제가 예민해서 제 이마가 찢어지고 온몸에 멍이 들었습니까? 제가 과장해서 대대장의 이메일이 삭제되었습니까? 유라의 반문에 변호인은 잠시 말을 멈칫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더 아픈 곳을 찔렀다. 증인은 왜 더 크게 소리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옆방에 다른 간부들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증인의 소극적인 태도가 상황을 악화시켰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가장 잔인한 방식의 질문이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유라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축제 무대에서 홀로 마이크를 잡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다시 눈을 뜨고 변호인이 아닌 배심원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왜 더 크게 소리치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그곳에서는 아무도 제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전체가 귀를 막고 있는데 소리를 지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들리지 않는 곳에서 소리치는 대신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곳에서 기록을 남기기로. 진실은 당신의 해석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상처의 기록, 삭제된 이메일, 그리고 보고 들었던 사람들의 증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진실입니다. 그녀의 증언에 변호인은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가지 못했다. 다음 증인으로 김민준 중사가 호명되었다. 그는 떨리는 걸음으로 증인석을 향해 걸어갔다. 피고인석에 앉은 오수진을 스쳐 지나가며 그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대신 증인석에 앉은 강유라와 잠시 눈을 마주쳤다. 유라는 그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는 그리고 고맙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김민준 중사는 증인석에 앉아 선서를 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검사가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김민준 증인. 2025년 10월 9일 밤 당직 사관으로 근무할 당시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이 법정에서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준은 마른 침을 삼키고 마이크를 향해 몸을 기울였다. 그의 입이 열리는 순간 법정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방관자의 입에서 나올 진실의 무게가 법정을 짓누르고 있었다. 저는 그날 밤 비명 소리를 들었습니다. 김민준 중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법정의 정적을 깨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허공을 헤매다 이내 결심한 듯 판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오수진 중위님 숙소 쪽에서였습니다. 처음에는 다투는 소리인가 싶었지만
곧이어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강유라 대위님의 짧은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흐느끼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오수진의 변호인이 즉시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장님, 증인은 소리만 들었을 뿐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닙니다. 추측에 불과합니다. 판사가 김중사를 향해 물었다. 증인, 직접 보지 않고서 어떻게 강유라 대위의 목소리라고 확신합니까? 매일 듣던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김중사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강 대위님의 얼굴과 걸음걸이를 봤을 때 제 추측이 사실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왼쪽 뺨이 심하게 부어 있었고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오중희님은 계단에서 굴렀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겁함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두려워서 문을 열어보지 못했던 일,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했던 일. 그의 증언은 한편의 참회록과도 같았다. 그의 진솔한 고백은 그 어떤 증거보다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뒤이어 다른 방관자들이 증인으로 섰다. 몇몇은 여전히 잘 기억나지 않는다. 오수진 중위가 무서워 어쩔 수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했지만 김민준의 용기 있는 증언 이후 그들의 변명은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특히 강유라와 함께 따돌림을 당할까봐 식사 자리를 피했던 한 여군 하사는 증언 도중 울음을 터뜨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울음은 폭력에 대한 침묵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였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오수진이 증언대에 섰다. 그녀는 초췌한 얼굴로 준비된 변론을 시작했다. 후배를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된 사랑에 매였다고 주장했고 강유라가 자신의 지도를 오해하고 사건을 부풀렸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검사가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을 때 그녀의 모든 변명은 무너져 내렸다.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복원한 메시지입니다. 검사가 스크린에 문자 메시지 내용을 띄웠다. 그것은 오수진이 사건 발생 다음 날 동기에게 보낸 메시지였다. 어제 새로운 X 하나 잡았더니 조용해졌네. 역시 맷집이 약해서 재미는 없어. 키읔키읔키읔. 키읔키읔키읔. 라는 세 글자가 그녀의 잔인함과 반성의 부재를 명백하게 드러냈다. 법정은 싸늘하게 식었다. 오수진은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무어라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스스로 남긴 기록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순간이었다. 모든 증언과 증거 제출이 끝나고 검사의 최종 논고가 시작되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군인의 폭행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축소판인 군대라는 조직 내에서 기강과 훈육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폭력이 어떻게 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입니다. 피고인 오수진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한 인간을 체계적으로 고립시키고 모욕하고 폭행했습니다.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이어서 강유라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이어졌다. 강유라 씨는 군인이기를 포기하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이 사건이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썩어빠진 관행을 잘라내고 더 나은 조직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진실은 퍼포먼스가 아니다. 진실은 기록되어야 한다. 그녀의 이 외침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진실 앞에서 침묵하는 방관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기록하는 증인이 될 것인가. 부디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주시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변론이 끝나고 재판장이 판결 선고 기일을 고지했다. 배심원단은 평결을 위해 자리를 떴다. 텅 비어가는 법정, 강유라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아버지 강철중이 말없이 손을 잡아주고 있었다. 길고 긴 싸움이 이제 곧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판결 선고일. 법정은 다시 한번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강유라는 증인석이 아닌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꼭 마주 잡은 두 손이 그녀의 긴장감을 보여주고 있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오수진. 피고인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특히 반성의 기미가 없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 오수진에게 직권남용, 특수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징역 5년. 재판장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오수진은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방청석에서는 짧은 탄성과 함께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져나왔다. 폭력에 동조했던 다른 간부들에게도 각각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 등 유죄가 선고되었다. 법의 심판이 내려진 것이다. 하지만 강유라의 얼굴에는 기쁨도 통쾌함도 없었다. 그저 길고 어두운 터널을 막 빠져나온 사람처럼 담담하고 고요한 표정일 뿐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자 수많은 기자들이 그녀를 둘러쌌다. 승소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앞으로 군에 복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유라는 잠시 멈춰서서 마이크를 향해 말했다. 오늘의 판결은 저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침묵을 깨고 진실을 기록하고자 했던 모든 이들의 승리입니다. 저는 군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제 싸움은 끝났지만 아직 기록되지 않은 다른 목소리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조용히 인파를 빠져나갔다. 1년 후 가을. 강유라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법을 통해 정의를 세우는 길을 택한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싸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군 인권 침해 피해자들을 위한 작은 비영리 단체 목격자들을 만들었다. 변호사, 심리상담사, 그리고 김민준 중사처럼 용기를 낸 예비역들이 함께했다. 그들의 첫 번째 임무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오후 단체 사무실로 한 젊은 여군이 찾아왔다. 잔뜩 겁에 질린 얼굴, 불안하게 떨리는 손. 과거의 강유라를 보는 듯 했다. 유라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그녀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괜찮아요. 여긴 안전해요. 젊은 여군은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유라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고통에 온전히 공감했다. 한참을 이야기하던 여군이 물었다.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유라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며 말했다.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진실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 우리 처음부터 차근차근 기록해 볼까요? 유라는 그녀의 앞에 깨끗한 노트와 펜을 놓아주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다. 강유라의 얼굴에도 흉터는 희미하게 남았다. 하지만 그 흉터는 더 이상 패배의 낙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위해 싸웠던 용기의 훈장이자 새로운 기록의 시작을 알리는 증표였다. 그녀는 웃지 않았다. 대신 또 다른 목격자의 탄생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용기 있는 누군가에 의해 기록되는 한 영원히 살아남는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